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경제팀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정권이라며 위선과 모렴치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국회 행정수도 완성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당은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꺼낸 건 부동산 문제에 성남 민심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당초 10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고액 후원자 1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당국대 총장 등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래통합당 3선 중진인 조혜진 의원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간 7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요. 주 원내대표,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김현미 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경질,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혜진 기자.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의 정상적 수요를 투기로 간주해 억제만 하다 집값이 급등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원내대표는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제팀을 경질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지방 권력과 의회 권력, 사법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부 실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 누르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갑자기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도덕성도 문제 삼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 사건, 잇따라 불거진 민주당 인사들의 성범죄 등을 열거하면서입니다. 특히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박 전 시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비난만 난무하고 대안과 비전 제시가 없었던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법 편향성에 대해선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있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야말로 법치주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박 후보를 두고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를 하루 앞둔 국회 문체위는 가해자 3명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부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여야 공방은 청와대로도 번졌는데 민주당은 색깔론을 주장하는 거냐며 주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국회 정보위에서도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정보위에서는 박 후보자에게 5,500만 원의 고액 후원을 한 이건수 동아일레콤 사장 단 한 명만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통합당 측이 요구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수복 단국대 총장 등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와 자녀 건강보험 혜택 의혹에 대한 검증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여당의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내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핵심 증인들의 참석 여부가 관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감독 김규봉 씨와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현재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고 선배 선수 장모 씨는 아예 연락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위는 이들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내일 오후 5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체위는 동행 명령장 발부에도 이들 핵심 증인들이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차원의 고발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8.29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마지막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하던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당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나란히 등록을 마쳤고 박주민 의원도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당대회에서 21.28%의 득표율을 기록해 최고위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의원이 이른바 친문재인 세력의 지지를 얻는다면 친문 표심이 갈라져 판도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소병훈, 한병도, 이재정, 양향자 의원과 원외 인사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후보자들은 앞으로 전당대회 전까지 40일간 당심 잡기에 돌입합니다. 일찍이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로 이동해 언론 간담회를 가진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에 머물며 태백 산업전사 위령탑과 삼척 태풍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7월 말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등 10개 권역에서 시도당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29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국회방송 김세동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지금 기세인데요.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회와 청와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모두 이전하면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박 기자,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요. 네, 어제 이제 이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고 오늘은 이제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이런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건데요. 야당을 향해 사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또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다시 한번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입장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라면서 헌재의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되어 왔고 재정립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통합당의 논의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 그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관련법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당권 주자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부겸 전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야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통합당은 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니까 관심을 돌리려 꺼낸 카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려면 헌재의 위헌 결정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종시 자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민주당과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지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만큼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꺼낸 카드라가 아니라는 그 비판을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범여권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더니 근래에 와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군요. 네, 이번에는 청문회 이슈 좀 짚어보죠. 먼저 통합당이 정조준하고 있는 후보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내통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는데요. 상당히 지금 청문회 앞두고 여야 기싸움이 셉니다. 그렇습니다. 그 통합당은 박지원 전 의원이 그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제 내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일찌감치 그 부적격한 인사다 이렇게 낙인 찍고 손고 검증을 예고해 왔는데요. 오는 27일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당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박 후보자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을 대가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북한과 뒷거래한 게 전문성이냐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치적 금도는 물론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렸다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평생을 남북관계 정상화에 앞장섰던 후보자에게 어떻게 간첩딱지를 붙일 수 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청문회에서는 그 박 후보자의 그 도덕성 검증도 도마에 오를 전망인데요. 그 황제 군복무 또 학위 부정 취득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여서 정치구단 그 박 후보자가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통합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모레 23일에 열립니다. 근데 야당의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그 통합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꼼수 부리지 말고 청문회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지금 자녀 문제 또 대북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야당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독일 베를린 체류와 관련한 자료, 또 병역 면제를 받을 당시 엑스레이 사진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부실 청문회를 우려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설명보다는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는 이인영 후보자에게
그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사과하고 보다 당당하고 진솔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명쾌하게 자료 제출을 해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청문회 하루만 적당히 버티면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장을 주니 생긴 나쁜 관행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야당이 이런 부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하면서 벼르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첫 현역 정치인 통일부 장관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석 달 만에 총선 평가 자리를 갖고 앞으로 당 운영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총선의 승리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지만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 민주당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한용 한겨레 신문 기자는 정당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건 전국 선거 연속 승리로 인한 방심과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9일 전당대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겸손하고 일 잘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총선평가단장은 지난 총선 승리는 촛불 시민혁명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승리인 만큼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선 승리의 밑바탕이 된 20대와 30대, 40대에 초점을 맞춘 취업과 결혼, 주거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혜국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젊은 층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지지 기반에서 플러스 2040인데 2040이 전에는 투표를 안 하다가 투표를 계속 이제 그 투표를 하는 이 현상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남북 관계 악화,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등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세제 입법과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거대 정당의 거부로 국회가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가 의사진행 교착에 따른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대 정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대 정당의 거부권 정치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는 경향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천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천을 수뇌부들이 쥐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향식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의 명예에 어긋나는 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정당 기속성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립에 따른 입법 교착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안건을 국회의장이 중대성을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사정리권 정도가 다 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원내교섭단체 협의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국회의장이 입법 교착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으므로 권위도 없고. 신속한 입법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 원하는 시일 내에 이렇게 도출되지 않는 것을 우려를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결정이 사회에서 만약에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또 현재 여대 야소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이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국회 내에서의 분쟁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간 논의 성과를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취업이 보장되는 지역대학 계약학과 제도 도입 방안을, 송재호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집행력의 한계를 갖는 국가균형발전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의원 모임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의원과 세종시 의원 모임으로 혁신기업도시 발전 법안을 공동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8개의 사회보험 제도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한도를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과 손을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당은 중도 실용 정치를 추구하는데 통합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중도 실용 노선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현재 통합당과 정책 공조와 연대를 논의하는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국가균형 발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고 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사항 중에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서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청문회 준비가 한창인 이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구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과의 물물 교환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일로는 북측과의 대화 복원을 꼽으면서 이를 위한 인도적 교류 협력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역의 예시로 백두산 물과 대동강 술 등을 우리의 쌀이나 약품들과 물물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대량의 현금이 오가는 건 북한 제재 문제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물 교환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은 이 후보자가 이달 초 지명 직후부터 대북 정책에 있어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인데요. 이 후보자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장관이 된다면 더 구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물물 교환 방식,
과연 대북 제재를 뚫고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제안이 가능할지 검증하기 전에 우선은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부터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요즘 야당 공세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 바로 국회 정보위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죠. 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의 악연이 새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군복무 중 대학 졸업 문제를 거론하며 황제 복무와 학위 부정 취득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오늘 오후 이 문제를 짚어본다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단국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국대는 현역 사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박 후보자가 부대장의 배려로 편입해서 졸업했다는 대학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가 아플 만한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박지원 후보자와 하태경 의원 두 사람의 악연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북한통인 만큼 북한과 관련한 상당수의 현안에서 서로 반대 입장을 내보이며 충돌해왔습니다. 19대 국회였던 지난 2014년 12월 당시 3선 중진이었던 박 후보자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3주기 추모 행사를 위한 방북 준비에 나서자 초선이었던 하 의원이 작심 비판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박 후보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갔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국 사태 때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사진 입수 경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인 두 사람은 지난달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도 또 한 번 충돌하며 질긴 악연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는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증인을 10명 신청했는데 그중 한 사람만 받아들여졌다면서 유감 표명과 함께 선고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청문회에서 하 의원과 박 후보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이 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 초안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죠. 통합당 비대위는 이와 함께 당명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당의 변화를 이끈다는 보관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제 미래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수민 홍보본부장으로부터 당명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김종인 위원장은 포용성과 직관성 두 가지 원칙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쉽고 단순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 위원장은 당명은 심플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명의 좋은 예로 한나라당과 한국당 등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란 상징성과 열린 정당이란 메시지가 담긴 이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양해야 할 사례로 들었습니다. 순 우리말이든 한자어 등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또 보수나 자유, 공화 같은 이념적인 색채로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역시 삼가자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처럼 당명에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당 비대위는 새 정강정책 초안에 언급된 내일, 미래, 함께, 혁신, 희망 등의 표현을 반영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요,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한때 미스터트롯 같은 경선 방식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시간과 절차상의 이유로 일단 보류하고 우선은 내달 초 국민 공모 방식을 통해 당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쉽고 단순하면서도 상징성과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당명, 과연 어떤 이름이 나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공식 개원식과 함께 21대 국회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송갑석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네, 먼저 당 전대 관련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막판에 지금 박주민 현 최고위원이 가세하면서 대표는 3파전이 됐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뭐 며칠 전부터 조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대표하고 최고위원 지금 도전자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는 박주민 의원까지 해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이렇게 세 분이 후보로 나섰고요. 예. 그다음 최고위원 후보는 이제 10명이 모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최고위원이 9명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거쳐서 8명으로 맞추는 거, 8명으로 이렇게 거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명이 출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24일 오후 2시에 중앙위원 예비 경선을 거쳐서 2명이 컷오프되고 8명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고위원 투표는 1인 2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1인 2표입니다. 예, 뭐 이런저런 합종 진행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네. 예,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정당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당이 잘못된 부분이나 또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공격하거나 언급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판과 비난만 난무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다 할지라도 수권을 목표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들 지지자를 향해서 혹은 전체 국민들을 향해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이 비판과 비난만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좀 씁쓸했던 그런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예. 당의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대표 연설에서도 강조했던 게 행정수도 이전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행정수도 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에 보면은 이제 국회라든가 청와대 빠지고 정부를 옮길 때 행정수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국회까지 다 옮기는 거니까 사실은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야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뭔가 이슈를 옮기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또 이게 대책이냐 또 하나 이제 이전에 관습헌법 인용되면서 헌재가 어렵다라고 평가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의 대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수도가 이전된 다음에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고 새롭게 옮겨진 수도는 수도대로 자기 역할이 있으면서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주장해 왔었던 어떤 국토 균형 발전에 입각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16년 전이죠. 2004년에 관습법에 따른 헌재에서 판단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당시 헌재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묻든지 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거기에 대한 단서를 달았고요. 근데 개헌이 됐건 국민투표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정치권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무르익거나 흘러가거나 라고 했을 때 개헌이든 국민투표든 혹은 그걸로 도달하지 못하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해야 될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이 질문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합동으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했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권 남용인데 그런 견해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인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휘권 남용이라고 봤는데 송갑석 대변인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당한 지휘권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야당의 입장과 좀 다르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어제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서 내일부터 이제 사흘간 또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현안과 이슈를 두고 여야 격돌, 특히 야당의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뜨거운 한 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삼선 의원이시죠. 조혜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 18대, 19대 의원 하시고 이제 중간에 쉬었다가 이번 21대 복귀하셨는데 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복귀하셨네요. 소수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공식 개원도 늦게 됐고 그동안 심정 어떻습니까? 최근의 상황을 보고요. 그 20대 4년 동안에 밖에서 봤을 때는 20대 국회의 전반기는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 국회법 때문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식물 국회처럼 보였었습니다. 근데 후반기 가서는 정권이 바뀌고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 여당이 된 민주당이 뭔가를 하려고 이제 밀어붙이고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거기에 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이제 저항하면서 동물국회가 또 다시 살아났고 근데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는 저희 당은 소수로 전락을 하고 여당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가 되고 또 개원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지렛대였던 법사위 넘어가고 또 우리 원래 야당 몫이었던 나머지 상임위들도 우리가 저쪽으로 다 넘겨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갖게 되는 이런 독식 구조가 되면서 야당으로서는 참 막막한 미래를 맞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21대 국회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어려운 환경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구상도 있겠군요.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대처를 해야겠군요. 네, 통합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각종 현안들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의원께서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예정입니까? 최근에 불거진 사안들만 해도 뭐 경제, 정치, 또 남북 문제, 뭐 또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경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였던 경제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이 뭐 거의 이제 파탄 상태라서 이거를 경제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그 경제 분야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인천공항 사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젊은 계층의 일자리가 뺏기는 문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을 것 같고 또 뭐 검찰 중립성, 독립성이 많이 흔들리는 현실 또 사법부 코드화 때문에 삼권 분립이 또 훼손되고 있는 또 상황 그리고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이런 남북 간의 경제 긴장 거기다가 최근에 뭐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라 그 이전에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의 문제 국민들 실망시킨 문제 뭐 이런 또 라임
또 옵티머스 펀드 비리 문제 뭐 다양한 것들이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많이 또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쪽이네요. 예. 임기 말 되면 되게 뭐 나타나는 현상이죠. 뭐 임기 지금 2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전화 제가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과 연결하는 거 이제 들으셨겠지만요. 송갑석 대변인,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서 통합당이 탄핵 소추 이제 발의를 했는데 정당은 지휘권 발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도 너무 정치적으로 법무장관직을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검찰이 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기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 독립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거를 억누르는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이 법치주의 또 검찰의 독립성 이런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고 또 검찰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추미애 장관은 얘기를 하던데요. 거꾸로 가고 있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잘못하면은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소망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개혁인데 윤석열 검찰이 이 조국 비리, 가족 비리 수사하고 유재수 비리 수사하고 또 울산시장 하명 사건 수사하고 그렇게 가는 게 검찰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바른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법무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검찰 개혁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검찰이 그 법무장관의 그 지시에 순응해가지고 훌종해가지고 그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중단해버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추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검찰 개혁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해가지고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켜가지고 수사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사 지휘권도 남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의 그런 업무상 비밀이 외부로 또 유출되고 이런 것들이 헌법 또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저희와 국민의당이 같이 소추안을 냈습니다. 계속 그래서 다른 입장의 평행선으로 갈까요? 언젠가 조금 수렴되거나 뭐 해결책이 생길까요? 이 문제는 그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너무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러다 뭐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또 정권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탄핵소추안 표로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민주당이라고 다 추 장관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뭔가 인식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부동산 문제는 오래됐거든요. 뭐 역대 정권마다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모범 답안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야 된다. 중산층에는 중산층에 맞는 그 좋은 집을 싸게 공급하고 서민층에는 서민층에 맞는 또 좋은 집을 싸게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 해결책이다라는 모범 답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을 그대로 실행한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고 그 답안을 팽개치고 엉뚱하게 뭐 강남 때려잡는다, 부자들 때려잡는다 이러면서 그 규제 남발하고 조세 정책 남발했던 정권에서는 거꾸로 폭등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부동산 업자들, 투기꾼들 돈 엄청 벌게 해줬습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따랐던 이명박 정부 때는 뉴타운이라든가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까지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는데 그대로 가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강남 때려잡자, 부자들 때려잡자, 불로소득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과잉 의욕을 부리면서 옛날에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 때도 실패했던 그 정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하는 바람에
땅 부자들, 집 부자들만 좋아지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한 2, 3년 사이에 뭐 1, 20억들 벌고 빠지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중이란 이런 특성의 구조적인 한계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의 역효과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가만 놔두면은 그 안정되면서 조금 부동산 경기 조금 이제 활성화되는 정도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폭등을 하게 만들었죠. 규제 정책 남발하고 제세 정책 남발해가지고. 그린벨트 보존 결정은 잘했다고 보시나요? 큰 틀에서는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할 것처럼 당정이 합의 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틀 뒤엔가 문 대통령께서 직접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 가지고 경제사령탑인 기재부 장관, 부총리하고 국토부 차관하고 또 서로 딴말 하면서 또 혼선을 주고 또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고 하시면서 또 태릉 골프장을 또 풀어가지고 거기다 집 짓는 그 안을 또 이제 거론을 하시는데 국토부 장관 쪽에서 하고 있죠. 그린벨트 아닌가요?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면서 태릉 골프장은 또 풀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 집을 지었을 때 강남 수요가 그쪽으로 빠질 거냐? 그것도 사실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강남에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많은데 그거를 꽁꽁 묶고 있어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고 고밀도 용적률 올려주고 하는 정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또 서울 주변에 다른 데도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모르겠는데 강남은 꽁꽁 묶어놓고 딴 데 지난번에 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하겠다고 했더니 강남 집 살려는 사람 그쪽으로 아무도 안 가는 대신에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집값 떨어지고 거주 환경 나빠지고 해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처방은 바른 처방이 아니죠. 네,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23일에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있고 27일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후보자 청문회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 가지 비판 좋은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내통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데 남북 관계라는 건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대해야 되는 정부 부처가 있고 적으로서 대해야 되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 친구로서 대해야 되는 정부는 통일부입니다. 근데 적으로서 대해야 되는 거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지원 전 의원에게 주신 임무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해야 될, 그래서 협상하고 해서 다시 그 교류의 물꼬를 트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는 그러니까 친구로서 역할인데 친구로서 역할이면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든지 아니면 청와대 통일특보로 앉히든지 했어야죠. 반대의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인사청문 대상 두 사람 중에서 통일부 장관과 그다음에 국정원장 후보자 중에서 국정원장이 더 문제가 많다고 그랬던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당도 어떤 배경이세요?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이제 후보자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자면 지적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본인이 지향해온 그 대북 친화적인 그런 노선하고 통일부의 그 업무가 이렇게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의 보루거든요. 대공, 방첩, 또 대테러, 또 사이버 보안 이런 걸 총괄하는 곳인데 거기에다 북한하고 비밀 협상에 능한 분을 앉혀놓으면 이거는 그 지역 기구의 속성에도 안 맞지만 국정원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잘못 앉힌 거죠. 당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처제 출범한 지 지금 2달이 됐나요? 초반에 자강론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2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당명 바꾸는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당명 바꾸는 건 저는 옛날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명 바꿔가지고 잘된 경우를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개혁 변화 쇄신의 본질은 당 이름 바꾸는 데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질을 바꿔야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제가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던 비대위 체제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저는 점수를 좋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당이 국민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거든요. 네. 가끔씩 국민들에게 이렇게 뉴스가 되는 거는 막말이라든가 무슨 예전에 그랬죠. 예,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나 생기면 국민들이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혀를 차고 그랬는데 우리 비대위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메시지 또 새로운 혁신적인 그 아젠다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심지어 여당도 우리가 던지는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그 여론조사 지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하고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탄핵 직전엔 저희가 5%까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고 물론 그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고 더 많이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만 이런 추세로 쭉 가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네, 당이 잘했습니까? 좀 요새 여당이 좀 자충수를 많이 둬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당이 자충수 둔 건 오래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 여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내거나 지난 총선 때 표를 우리 당에 몰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당이 정말 변화도 없고 쇄신도 없고 맨날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당이 조금 변화되고 달라지고 뭔가 좋아지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 실망한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많이 담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목표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3선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밀양, 의령, 함안, 장영 지역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지역 발전에 많은 성과를 내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으로서 다시 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보수 중도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2년 뒤에 대선 때 제대로 한번 이제 선거를 치러서 정권을 되찾아와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또 하나 우리 국회로 보면은 여야가 지금 뭐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협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소통 또 협치에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모습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욕,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주변 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